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평소 집안일하면서 자주 틀어놓고 있는데 사연 읽어주시는 분 목소리가 좋아서 라디오 듣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딸도 제가 이 채널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 같이 듣더니 엄마 얘기도 한번 보내보라고 하더군요. 여기 나오는 사연들 못지않게 드라마틱하다면서요. 그땐 엄마는 글재주 없어서 안 된다고 손살에 쳤는데 그 뒤로 종종 글 쓰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쓰레기 같은 남자와 친구 때문에 인생을 종칠 뻔했죠. 익명의 힘을 빌어 오늘은 그 과거를 털어놔 볼까 싶은데요. 부디 여러분은 저 같은 어리석은 실수를 하질 않길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까요? 먼저 제 어린 시절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서울로 올라와 전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제 부모님 때문이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쌀농사를 짓고 계신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그렇듯이 고지식하고 꽉 막힌 분들이에요. 특히 남아선호 사상이 심해서 저와 언니의 뒤를 이어 태어난 막내 아들을 너무 예뻐하셨죠.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모든 남동생은 제일 좋은 걸 차지했어요. 언니는 또 집안의 첫째라고 두 번째로 좋은 걸 가져갔고요. 언제나 남은 찌끄러기만 제 몫이었습니다. 옷도 언니 걸 얻어 입었고요. 도시락 반찬도 늘 시들어 빠진 나물에 김치만 들어가 있었죠. 그래도 어릴 땐 그럭저럭 참을만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 차별이 곳곳에 만연했으니까요. 비단 저희 집만 그런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가족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화 문제였죠. 저는 기억력이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은 이대로 학업을 중단하기엔 아깝다면서 제게 대학 진학을 권하셨죠. 국립대로 가거나 장학금을 받으면 학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든다면서요. 수키는 똑똑하니까 대학 가서 보면 잘할 거야. 누군가한테 그런 기대를 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가슴이 마치 풍선처럼 부풀었죠. 저는 그 길로 집에 돌아와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를 부모님에게 전달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가시나 무슨 대학은 대학이야? 고등학교까지 보내줬으면 됐다. 졸업하면 농사일 돕다가 시집이나 가. 그치만 선생님이 그놈의 선생님은 얌전히 수업이나 할 것이지 왜 남의 집 딸한테 헛바람을 불어넣어? 그 자식 이름이 뭐야? 가서 쓸데없는 소리 못하게 주둥이를 꿰매버려야지. 학교를 찾아가서 항의하겠다는 아버지를 뜯어말리느라 얼마나 고생이는지 몰라요. 하긴 저보다 예뻐하는 언니도 딸이라는 이유로 바로 동네 새마을 금고 직원한테 시집 보내버렸는데 저를 대학에 보내주실 리 없었죠. 그 길로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어요. 그 시절에 저는 가난한 집 둘째 딸로 태어난 죄로 포기가 너무 익숙했거든요. 그리고 몇 년 뒤 20살이 된 남동생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학에 갔습니다. 남동생 입학식 날 혼자 화장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서러웠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한평생 차별받으며 살다가 적당한 남자 만나 시집이나 가는 게 제 인생일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했죠. 그 길로 저는 부모님께 달랑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저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 인생을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부모님은 마음대로 하라며 그런 저를 놓아버리셨어요. 당장 잡으러 오지 않을까 긴장했는데 그럴 가치주자 없는 자식이었나 봐요. 제 입장에선 잘 된 일이었죠. 당장 모아둔 돈도 없어서 한동안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내야 했어요. 어떻게든 빨리 돈을 벌어야 했죠. 가게랑 가게는 죄다 다니면서 부인 공구를 찾아 맸던 것 같아요. 운 좋게 서울역 근처에 있는 한 미용실에 보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용실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월급도 엄청 작고 하루 종일 온갖 약품을 만지느라 손도 다 상해버렸죠.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진상 손님들이었습니다. 미용실도 서비스직이다 보니 영업을 잘해야 하는데 전 그런데 도통 재주가 없었거든요. 어쩌다 손님들이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욕이라도 하는 날엔
일하는 내내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원장 선생님은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어디다 써먹냐며 혀를 끌끌 차고는 했죠. 그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좋은 분들이라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부원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서 돈 없는 막내 스태프들을 위해 따로 본인 오피스텔도 내어주셨어요. 건물에 방이 여러 개였는데 그 중에 10평짜리 원룸 하나를 저보다 몇 개월 먼저 들어온 친구와 같이 썼죠. 둘이 쓰기엔 좀 좁았지만 그래도 공짜로 잘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습니다. 집세가 절약되니 쥐꼬리만큼 적은 월급도 조금씩 통장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일이 손에 익으면서 나날이 미용 실력도 향상됐죠. 조금씩 저를 지명하는 단골 손님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난 수키 씨가 파마해주는 게 거리 제일 살아있더라. 마음에 들어. 맞아. 코트도 좀 그렇게 센스 있게 잘하는지. 칼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라준다니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전 헤어 디자이너 일이 꽤나 잘 맞았어요. 선배 미용쌤들과 손님들이 칭찬해줄 때마다 얼마나 으쓱했는지 몰라요. 생전 집에서 구박만 받으며 살던 제가 이렇게 사회에 나와 인정받는다니 뿌듯했죠. 그런데 그게 같이 사는 제 친구 눈에는 안 이뻐 보였던 모양이에요. 퇴근하고 돌아온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저녁을 먹다 말고 시비를 걸더군요. 야, 적당히 좀 먹어.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살이 찌지. 내가 다 밥맛이 떨어진다. 원래 말을 좀 밉게 하는 친구라서 그러려니 했어요. 미용실에서 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이해하려고 했죠. 하지만 친구의 막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스키 너 가족들 다 버리고 서울에 왜 혼자 올라온 거야? 그때 얘기했잖아.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았다고. 진짜 그 이유 맞아? 남자랑 야반도주 했다가 버림받은 거 아니고?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 남자쌤들한테 아양 떠는 거 보면 남자끼나 밝히는 것 같아서? 다른 애들도 뒤에서 너 졸라 씹어대고 있어. 불려지직 좀 그만하라고. 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수저를 탁 내려놨어요. 여기서도 처음면 스스로 호구라고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그러자 그 애는 갑자기 표독스러운 얼굴로 저를 쏘아보더군요. 이번에 막내들 중 한 명 뽑아서 정식 디자인으로 올려주는 거 알지? 당연히 연차상으로나 실력으로나 내가 돼야 맞는 건데 혹시 네가 남자쌤들한테 알랑방구 켰을까봐 그래? 혹시라도 네가 되면 얌전히 물러나. 주제도 모르고 냉큼 받지 말고. 알았어? 그제야 전 친구가 속이 뒤틀린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곧 막내들 중 한 명이 승진할 예정인데 그게 제가 될까봐 불안했던 거였죠. 기가 막혔어요. 사실 남자 선생님들이나 손님들한테 꼬리치며 아양 떠는 건 제가 아니라 그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저를 단돌이 하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글쎄, 남자쌤들한테 알랑방구 껴서 승진하려는 건 너 아니니? 혹시라도 내가 승진한다면 그건 당연히 실력으로 올라가는 걸 텐데 그걸 왜 거절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한테 시비 걸 시간에 컷 연습이나 더해. 뭐? 너 말 다 했어? 제 대거리에 친구는 욱했던가 봐요. 갑자기 그대로 밥상머리를 뒤집어 엎어버리더군요. 그리고 하필이면 뚝배기에서 팔팔 끓고 있던 찌개가 제 손 위로 엎어졌습니다. 너무 뜨거웠죠. 그런데 친구의 만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를 보고 잠깐 놀라는가 싶더니 이내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휘둘렀습니다. 바로 피했어야 하는데 너무 놀라서 몸이 굳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손등이로 젓가락이 파고들었죠. 저는 너무 아파서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어요. 그 사이 정신을 차린 친구가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하면서 화들짝 놀라더군요. 정혜야, 구급차 좀 불러줘. 저는 어느새 울면서 친구에게 애원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친구는 허둥지둥 핸드폰을 꺼내 119에 신고해줬죠. 곧 저는 출동한 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병원에서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묻더군요. 당황한 친구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같이 밥 먹다 실수로 상에 엎어졌는데 그때 우연히 젓가락에 찔린 것 같아요.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더군요. 바로 옆에서 똑똑히 들었지만 고통 때문에 의식이 흐릿한 상태라 뭐라 반박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손이 무사하게 발했지만 그건 제 헛된 희망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재활치료 열심히 받으시면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을 겁니다. 하지만 미용일은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경과를 지켜봅시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고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았죠. 그동안 친구는 계속 병원에 와서 울며 불며 용서를 빌었어요. 스키야, 내가 잠깐 미쳤었나봐. 제발 용서해주라, 어? 원장님이 이 사실 알면 나 쫓겨나. 나도 집 나온 지 오래라 어디 갈 것도 없단 말이야. 제발 한 번만 살려주라. 어린애처럼 엉엉 울면서 매달리는 친구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바보 같다고 하셔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용서가 있어야 회개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알았으니까 너나 입 조심해. 용서해주는 건 이번 한 번뿐이니까 앞으로 인생 똑바로 살고. 진짜지?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 말 안 할 거지? 고마워 스키야. 진짜 고마워.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을게. 퇴원 후 저는 다시 미용실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옛날처럼 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을 움직일 때마다 한번 어긋났던 관절뼈가 미세하게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심할 땐 가위질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죠. 결국 저는 미용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당장 밥줄이던 기술을 잃고 나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제 난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막막했죠. 심지어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서 집도 비워줘야 했어요. 급한 대로 우선 고시원에 들어가 살며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불편하니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제한적이었어요. 일자리 대부분이 서비스직이었는데 제 손에 대해 얘기하면 힘들 것 같다고 거절당했죠. 유일하게 저를 받아준 곳은 딱 하나, 바로 죽집이었습니다. 좋은 사장님을 만난 덕분이었죠.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비 오거나 이런 날엔 손이 잘 안 움직일 때도 있어서. 그럴 땐 내가 대신 서빙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깟 손 좀 불편하게 될수라고. 서로 돕고 사는 거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제가 담당한 업무는 홀 서빙이었어요. 제가 치료받았던 대형 병원 앞에 있는 죽집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환자들뿐 아니라 병원 의료진들도 자주 왔어요. 자연스레 익숙한 얼굴들도 보게 됐죠. 저를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도 그중 하나였어요. 아니 스키씨,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네, 이달 초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미용일은 그만둔 거예요? 아이고, 담당으로서 면목이 없네. 내가 어떻게든 그 손 후유증 없이 싹 고쳐줬어야 하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선생님 없었으면 저 손 아예 움직이지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처럼 여기서 이렇게 알바도 못하고요. 그래도 마음이 안 좋네요. 일 언제 끝나요? 나 저녁 때 시간 잠깐 비는데 같이 밥이라도 한 끼 먹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본업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 하는 게 꽤나 마음에 걸린 눈치였어요. 안 그래도 된다고 거듭 사양했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자기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죽집 일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과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일회성 만남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 뒤로도 종종 의사 선생님은 제게 연락을 했어요. 무료 이용권이 생겼는데 같이 밥을 먹자. 어디 카페에 케이크가 맛있다는데 먹으러 가자. 이유도 다양했죠. 그쯤 되니 남녀관계에 무지한 저도 눈치를 챌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제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걸요. 당황스러웠어요. 저보다 6살이나 연상이라 남자로 의식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의사 선생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분도 제가 일부러 거리를 둔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하루는 제가 퇴근할 때쯤 죽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왔으면 들어오시지 그랬어요. 수키씨 일 끝나길 기다렸어요. 저를 기다렸다고요? 왜요? 내가 착각한 걸 수도 있는데 수키씨가 요즘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언제까지 알바만 하며 살 순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제 말에 의사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더니 입을 열더군요. 수키 씨의 그런 고민을 옆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 안 될까요? 이런 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 병원에서 수키 씨 환자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서 다가가지 못했는데 죽집에서 다시 만났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죠. 우리 한번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생전 처음 받는 고백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머뭇거리자 의사 선생님은 딱 3번만 데이트하자고 하더군요. 3번. 그 이상은 안 바라요. 3번 데이트했는데도 수키 씨가 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그땐 깔끔하게 물러날게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 저희는 서로 스케줄을 조율해 시간이 빌 때마다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땐 영화를 봤고 그 다음에 놀이동산을 갔고 마지막엔 동물원에 갔죠. 하나같이 애들이나 갈 법한 곳이었지만 제가 어릴 때 집이 가난해서 그런 데를 많이 못 가봤거든요. 그걸 아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배려해 준 거였죠. 게다가 만날 때마다 어찌나 지극정성인지 벤치에 앉을 땐 손수건을 깔아주고 음료수 캔도 직접 따주고 마치 공주님처럼 저를 대해줬어요. 저도 여자이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었죠. 결국 3번째 데이트 날 의사 선생님이 한 번 더 고백을 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연인 사이가 된 거였죠. 남자친구는 일이 바쁜 와중에도 저를 자주 보러 와줬어요. 연상의 연애 경험도 풍부했던 만큼 능숙하게 저를 이끌어줬죠. 몰랐는데 사랑받는다는 게 참 좋은 거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남동생과 언니에게 치여 부모님의 애정을 받아본 적 없던 저는 남자친구를 만난 뒤로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연애는 연애였고 여전히 현실화 암울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여전히 죽집 알바생에 불과했습니다. 빨리 취업해야 될 것 같은데 도무지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고민만 하고 있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굳이 취직을 해야 하나? 어차피 결혼하면 그만둬야 할 텐데. 뭐, 결혼? 생각지도 못한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제 반응에 남자친구는 어이없어 하더군요. 그럼 나랑 연애만 할 거야? 나도 나이가 있어서. 슬슬 집에서 결혼하라는 압박이 장난이 아니야. 만약 누군가랑 꼭 결혼을 해야 한다면 난 당연히 너랑 하고 싶은데. 수키, 넌 아니야? 나도 자기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싶지. 근데 자기 부모님이 허락할까? 수키야. 사실 나 너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얘기할게. 사실 나 이혼한 적이 있어. 남자친구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입을 딱 벌렸어요. 뭐? 이혼? 10년 전에 맞선으로 사랑 없이 한 결혼이었어. 여자 쪽 집안이 돌이켜 많아서 부모님이 밀어붙이셨거든. 1년도 못 살고 이혼했으니까 결혼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남자친구는 허둥지둥 말에 덧붙이면서 변명했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엔 어쨌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널 반대하진 않을 거야. 오히려 누구라도 빨리 만나라고. 여자기만 하면 다 환영하겠다고 하셨거든. 하고 얘기하더군요. 그 말에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난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결혼을 생각해본 적도 없고 자기가 이혼남인 것도 몰랐고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동안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았죠.
그런데 며칠 뒤 제 핸드폰에 낯선 번호가 찍혔어요. 받아보니 남자친구가 일하는 병원이더군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김숙희 씨 맞죠? 저 상고 동료 의사인데요. 상고 인해서 갑자기 쓰러졌는데 계속 숙희 씨만 찾아서요.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쓰러졌다는 말에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와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남자친구는 병실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은 채 끙끙대고 있었죠. 자기 괜찮아? 갑자기 왜 쓰러진 거야? 남자친구는 그새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눈 밑은 퀭하고 입술은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메말라 있었죠. 얼굴 꼴이 대체 이게 뭐야? 사랑하는 사람이 그 모양 그 꼴로 누워있으니 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빤히 바라보던 남자친구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눈가를 훔쳐줬습니다. 이렇게 우는 걸 보니까 그래도 아직 나한테 마음은 있나 보네. 뜬금없는 그 말에 기가 막히더군요. 당연하지. 마음 없으면 내가 자기랑 왜 만나겠어? 나 이혼남인 거 알고 도망간 줄 알았지. 참나. 나 너 없으면 안 돼, 수키야. 이번에 진짜 절실하게 느꼈어. 너랑 헤어지면 이대로 그냥 죽어버릴 거야. 죽는다니? 아주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게 의사가 할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나랑 결혼해 주라. 내가 진짜 행복하게 해줄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어? 남자친구는 제 대답에 재촉하듯이 손을 꽉 잡아왔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나 아니면 죽겠다는데 거기서 거부할 수 있는 여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래, 알겠어. 결혼해주면 되잖아. 진짜? 너 분명히 나랑 결혼하기로 했다. 모르게 없어. 아픈 사람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남자친구는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죠. 김숙희가 나랑 결혼 안 된다. 만세, 만세, 만세. 아휴,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어떡해. 조용히 좀 해. 들으라고 하는 거야. 자랑하고 싶어서. 남자친구의 그 아이 같은 모습에 한참을 웃었더랬죠. 남자친구의 말대로 시부모님은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이 녀석이 당신 차가 못 들 줄 알았는데 처녀 몸으로 흠 있는 애한테 시집 와줘서 고마워요. 고마워. 하며 눈물까지 흘리셨죠. 좀 민망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이혼남이란 것만 빼면 사실 제 쪽에 훨씬 별 볼 일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제 주위에서도 전부 시집 잘 간다고 축하해줬어요. 특히 제가 일하던 미용실 식구들이 진심으로 자기 일처럼 기뻐해줬죠. 부원장님은 스키기가 사고로 그렇게 떠난 게 마음에 내내 걸렸는데 이제야 좀 두 발 뻗고 편히 자겠다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어느새 정식 미용사가 된 친구 정혜도 저를 많이 부러워하더군요. 좋겠다. 난 손에 건철 물 정도로 죽어라 이래도 박봉인데 넌 의사 사모님이라니.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평생 놀고 먹고 되면 되겠네? 주부도 집에서 일하는 거지 뭐. 난 미용사 된 네가 더 부러운데? 그래? 그럼 나랑 바꿀래? 네 남편은 나한테 홀랑 넘어갔을 정도면 나도 쉽게 꽂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손을 못 쓰게 한 게 누군데. 아무리 농담이라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일이 오죽 힘들면